자, 그러면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고요. 이 차의 제로백은 제 원상 9.1초거든요. 회전수는 4500rpm까지 딱딱 끊어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속력이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아주 강력하진 않은데 근데 뭐 무난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타보면 전혀 뭐 힘든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또 되게 경쾌하게 잘 움직여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 2.5톤이나 되는 거대한 덩치를 2리터 디젤 엔진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최고 속도를 조금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속과 연비에 어느 정도 좀 포커싱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사운드가 되게 멋있어요. 야, 이게 4기통 디젤 엔진은 이런 소리가 나단 말이야. 진짜 좀 4기통 디젤 엔진이라고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상당히 좀 그르렁거리는 그런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풀가속 하거나 또 산길에서 이렇게 막 밟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T맵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연결한 거 아니고요. T맵이 그냥 차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CPU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뭐 이런 무슨 칩 뭐 이런 것들 적용되어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LTE 모뎀도 2개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 자체가 알아서 통신을 해줍니다. 굳이 핸드폰으로 연결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T맵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무선 업데이트 이런 것들도 뭐 차가 알아서 차 자체에서 무선 업데이트 같은 것도 해주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시승 중에 막 그 경고 메시지 안내 메시지 이런 것도 막 문자도 날라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첨단 좀 커넥티비티 이 부분도 좀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수입차들이 정품 내비게이션이 좀 많이 아쉬웠죠. 지금 벤츠나 BMW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내비게이션들에 비해서 좀 불편한 점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T맵을 딱 박아버리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정말 편하고 실제로 내비게이션의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뭐 승차감이 상당히 매끈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아무리 이 차가 극강의 오프로드 실력을 갖고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주행도 진짜 무난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만큼 승차감은 상당히 괜찮고요. 다만 속도가 조금 올라가면 지금 110km 정도인데 여기에서도 여기 상단에서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속도가 더 올라가면 바람 소리가 이게 슉 새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막 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또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바람 소리, 뭐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방음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바람 소리가 꽤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 시승할 때 이쪽에 어디에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좀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조금 났었는데 이 차는 거기는 깨끗한데 저기 뒤쪽에서 좀 약간의 잡음이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랜드로버가 매력이 정말 넘치는 건 진짜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랜드로버 정말 좋아하고 뭐 레인지로버든 디스커버리든 이번에 이 디펜더 같은 경우도 와 진짜 매력 쩔죠. 그렇긴 한데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디테일들에 대한 아쉬움은 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감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 컴플레인을 해서 좀 개선이 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의 그 고민의 여지들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안정감은 일단 직진성은 상당히 좋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타이어 특성 자체가 고속 주행에 적합한 타이어는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급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차의 특성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제대로 오프로드를 테스트 해보겠다 했지만 뻥이었습니다. 사실 제대로는 뭐 힘들고 그래도 이 차가 갖고 있는 포텐셜 자체가 워낙 크니까
평소에 조금 힘들어서 저긴 못 들어갈 것 같아 했던 데들 조금 한번 들어가 보는 정도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모래를 좀 한번 다녀볼 텐데요. 일단 차고 조절이 되죠. 지금 75mm가 더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트레인 리스판스를 모래에 선택한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여기도 모래가 사실 만만치 않은 모래이긴 하거든요. 저건 뭐 자갈들이어서 와, 야, 이거 넘어가. 이야, 어휴. 자, 여기 이쪽에 깊은 모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위험하다, 이거. 야, 지금 밖에서 보이질 않아서 얼마나 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안에서 느끼기에는 꽤 깊이 막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도 일단 별 문제 없이 부드럽게 잘 통과를 해 줍니다.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방향 트는 거,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파지겠다. 자, 다시 한번 세웠다가. 자, 확인. 우와, 엄청 많이 파였다. 이게 지금 방향을 틀고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꽤 많이 팠는데요. 이거 보통 같으면 이 정도면 지금 배가 닿는 분위기인데 아직 배가 안 닿았거든요. 우와, 이거 잘못하면 빠지겠는데. 오케이. 야, 탈출을 할 수 있네. 저기 약간 언덕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핸들을 감은 상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거의 막 배가 닿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후진을 해서 약간 그렇죠, 내리막으로 이렇게 가면 야, 이거 배가 이렇게 높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못 가는 상황인데, 야, 근데 거기를 들어가고 나오네요. 참 영하다. 근데 이것도 속도를 조금 더 내면 조금 더 쉽긴 해요. 근데 속도를 계속 천천히 많이 안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그죠? 이게 사하라 사막에 막 엄청 고운 모래라고 하더라도 이걸 속도를 많이 내 가지고 이렇게 막 달리면, 그러면 진짜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모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보니까 엑셀을 밟아도 이게 확 올라가지 않고 모래를 파지 않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올려주고, 정차를 할 때도 부드럽게 세워주는 그런 식으로 구동력을 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야, 지금 여기 모래를 파고 있죠. 막 엑셀을 부드럽게 조작을 해가면서, 야,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다 나갈 수 있네요. 좋네요. 야, 이게 지상고가 이렇게 높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모래는 진짜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모래밭은 진짜 차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디펜더 가지고는 이 정도는 진짜 쉽게 다니는구나. 이거 엄청 편하게 가잖아, 그죠? 멋지네요, 진짜. 자, 이번에는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여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 자체가 약간 모래 언덕입니다. 그렇긴 한데 바위 암석, 이 바위 암석이 제일 좀 극한 상황이거든요. 로우 레인지를 선택을 하라고 그러네. 야, 로우 레인지까지는 가지 말고 일단 모래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많이 안 내고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일단 이게 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 정도 속도로 한번 천천히 올라가는데 파죠? 파는데 올라오네요. 이건 너무 쉬운데? 솔직히 이번에 진짜 쉽게 올라왔습니다. 여긴. 야, 여기 지금 엄청 골이 깊은데도 워낙 차고를 많이 높여 놔가지고 배가 전혀 안 닿네요. 최저 지상고 높이는 것만큼 강력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타이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동 배분, 그 다음에 지상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번에는 가다가 섰다가 한번 가보죠. 어디쯤 가서 세울까요? 여기쯤 가서 세우자. 섰어요. 자, 출발.
오. 뭐야, 너무 쉬워. 여기 이제 언덕 자체를 좀 많이, 언덕이 좀 깎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섰다가 출발하는 것도 가능하네. 여기 한번 올라가야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사가 조금 더 급한 곳을, 여기는 속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지 않고 무난한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진짜 쉽네요.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렇게 해도 잠기는구나. 보셨죠? 아까 저렇게 쉬웠는데도 경사가 조금 더 급하면 천천히 올라가면 타이어가 잠기는 거죠. 파는 거죠. 못 올라가네. 야, 이게 모래 언덕이라 모래가 파는 거는 쉽지가 않네요. 약간 비스듬하게 한번. 이게 기어 자체가 로 기어로 바뀌는구나. 이게 로 기어도 이게 모래길 등판을 위한 기어는 아니네.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네요. 이 로기어는 아무래도 그 안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 그 저단 기어로 그렇게 해서 천천히 올라갈 때 쓰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데 로기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그냥 모래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래 언덕은 평상시에 저희가 올라가던 웬만한 데들은 뭐 그냥 쉽게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출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을 했고요. 근데 좀 꽤 급한 경사인데다가 지금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모래도 굉장히 좀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조금만 줄이면 못 올라가고 모래가 땅을 파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고, 결국은 오프로드를 운영을 할 때 이 차가 어떤 속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길을 따라서 갈 것인가를 미리 잘 계획을 해가지고 탈출하는 게 목적이지 빠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면 빠진다라는 거를 굳이 체험해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 차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탐험들을 하시고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볍게 물길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모래 언덕을 방금 이제 탄력을 안 받고는 잘 못 올라갔던 상황이고요. 저 정도 언덕도 뭐 탄력만 받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저런 모래 언덕 말고 그냥 일반 산길의 언덕 있죠. 그런 길은 뭐 굉장히 급한 경사까지도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저 모래 언덕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소프트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극한의 테스트였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오프로드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잡으면 좀 많이 나긴 하네요. 계속 뒤쪽에서 좀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처음에 초창기에 나온 모델들 중에서는 이거 막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 주행하면서는 그래도 좀 올라가는데 제자리에 서 있으면 진짜 안 올라가고 진짜 안 내려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고 순식간에 내려가고. 자, 지금 여기 강물은 지난번에는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뭐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닥이 그냥 씩 보일 정도로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냥 재미삼아 물길 촬영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물 높이가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 앞 창문으로까지 막 튀어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찍으면 물길은 보이는데 차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속도를 높여 가지고 이 물의 높이가 차를 살짝 가리지 않을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 촬영하시면 예쁘게 찍힙니다. 이 정도면 사실 지난번 글래디에이터 타고 왔을 때 그 정도 물이어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오늘은 물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어쩌다가 산을 아니면 자연을 이동하는 중에 저런 물길을 만나게 됐을 때 뭐 전혀 부담 없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랜드로버 디펜더를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사실 워낙 아이코닉한 모델이고 또 워낙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 모델이라 지난번에 사실 시승 행사 때 그 오프로드 테스트가 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오긴 왔습니다만 사실 현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좀 간단하게 테스트 했습니다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뭐 그 바위, 계곡에 바위 같은 거 조금 있는 그런 길 가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바위가 뭐 막 이 차가 넘지 못할 정도의 바위면 모르겠지만 자갈들이 깔리고 계곡길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쉽고요. 모래도 보통 웬만한 사륜구동 차들도 조금 도전하기 힘든 정도의 깊이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정도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이 차도 만약에 모래 언덕인데 핸들을 감고 올라간다 이런 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건 여실히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확실히 평소에 다른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도전을 했고 모래 언덕에서도 조금 더 좋은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펜더인 만큼 충분히 높은 291mm의 최저 지상고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사륜구동 전환 시스템도 뭐 탁월한 수준인 터레인 리스폰서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 차는 타이어도 올터레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좀 재미있는 그런 테스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뭐 아주 극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튜닝을 해야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행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웬만한 오프로드 정도는 디펜더라면 뭐 아주 쉽게 주파해낼 수 있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신형 디펜더는 풀 체인지가 돼서 새로운 플랫폼에 또 모노코크 바디를 장착을 하고 출시가 됐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커져서 2열 공간까지 굉장히 여유 있어졌고요. 휠베이스가 무려 3m가 넘다 보니까 사실 최저 지상고를 많이 높이더라도 배가 닿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될 수준으로 휠베이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체 크기도 기존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비슷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디스커버리는 휠베이스는 얘보다 조금 짧고 길이는 이 차보다 훨씬 더 길고 뒤에 그 스페어 타이어를 제외하고 봤을 때 디스커버리가 훨씬 더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반면에 이 오프로드 프로그램은 디스커버리랑 얘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커버리도 사실 만만치 않은 오프로드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게 오프로드 에어 서스펜션으로 해놨다가도 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정상 레벨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디펜더가 랜드로버 내에서 이제는 뭐 아주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오프로드 프로그램이 디스커버리보다 뭐 차체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사륜을 뭐 다 잠글 수 있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아이코닉하고 그리고 휠베이스가 긴 것에 비해서 차체가 좀 짧다 보니까 접근각 이탈각이 굉장히 좋고 그런 정도에서 약간의 그 오프로드 특성을 살려놓은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멋있다는 거죠. 근데 이름이 디펜더라는 거죠. 그래서 디펜더의 매력은 뭐 상당합니다. 지난번 시승 때는 사실 야 그러면 당연히 디펜더 사지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디스커버리하고 디펜더 중에서만 고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의 활용 능력을 좀 더 많이 고려한다면 또 디스커버리가 월등히 우세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뭐 디자인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차라고 해서 사실 뭐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디펜더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반면에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 시트 없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도 차로 유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죠. 아마 상위 트림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또 추가로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국내에 출시된 SE 트림에는 그런 기능들이 빠져 있다는 점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차만 하더라도 오프로드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까 뒤쪽에 잡음이 좀 계속 나고 있는데, 완성도 면에서의 그런 정교함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디펜더의 매력을 그런 감소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디펜더는 디펜더로서의 매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코닉한 디자인에다가 탁월한 오프로드 성능에다가 이제는 탁월한 온로드 성능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디펜더의 매력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도 사실 진짜 아이코닉하고 멋지긴 한데 인테리어도 진짜 멋있어요. 와, 저는 인테리어는 랜드로버 중에서 이게 제일 멋있어. 그렇죠. 아주 랜드로버스러운 아주 터프한 이미지. 특히나 이 크로스 카빔이라고 마그네슘 합금에 이 차체를 가로지르는 이 크로스 빔이 있거든요. 이 빔을 그대로 노출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사실 정말 멋있죠. 사실 지금까지 그 차체 칼라의 외부 철판 혹은 차체 칼라가 실내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디자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비틀 같은 차들이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장식적인 요소일 뿐이었고, 근데 실제로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 마그네슘 합금 크로스 카빔은 실제로 이 차의 골격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킨 거거든요. 그것을 디자인으로 승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런 막 굵직굵직한 이런 느낌들, 가로 수평, 세로,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에도 노출되어 있는 이런 뭐 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크로스 카빔 재질의 마그네슘 합금도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디자인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러니 자꾸 디펜더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디오도 메르디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아주 최상급의 메르디안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음악 감상용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을 만큼의 메르디안 오디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디테일 하나하나 굉장히 멋져요. 이런 버튼들도 전통 버튼을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전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전체를 다 디스플레이로 덮어놓은 것보다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디펜더에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벨라에는 버튼이 뭐 어울리지만 디펜더에는 이게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고, 기어 레버도 이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좀 약간 그 예전에 보면 이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고 거기 위에 이렇게 수동 기어 변속기가 달려 있었던 그런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붙어 있는 각도가 약간 이 경사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조작하는 느낌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이얼이나 버튼보다 훨씬 더 좀 재미가 있죠. 특히나 이 차에는 지금 패들 시프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이 맛이 또 나름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위가 마이너스고 아래가 플러스여서 이것도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P를 딱 누르면 이 레버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탁 넘어오면서 P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차고가 아무래도 상당히 좀 높거든요. 기본 설정 자체가 꽤 높은 편이어 가지고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한데, 차가 정차를 한 다음에 문을 열면 자동으로 차고가 내려가요. 한 5cm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지를 미처 못 느끼는 그 상황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이게 아주 낮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고 50mm가 내려갔는데도 차에 타려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높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시트 자체도 또 워낙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타고 내리기에도 조금 편리하도록
차가 자동으로 내려가지고, 그거는 차가 출발하면 뒤에서 찡 소리가 나면서 그때 이제 이게 차체가 정상 상태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면 바로 정상 레벨로 복귀하고, 사람이 내릴 때는 50mm를 더 낮춰주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차고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굉장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내구성의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트레인 리스폰스, 에어컨,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을 이 다이얼 하나만 가지고도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이 기능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이게 3분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운데에 게이지가 있고 좌우에 디스플레이가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만, 요거를 이제 좌우에 게이지를 놓고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좌우의 정보들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이 오프로드 모드 이 정보창이 생각보다 뭐 정보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네요. 정말 오랜만에 지금 새롭게 돌아온 디펜더의 상품성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 정말 매력적이다 라는 부분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이 차에 지금 SE 트림의 가격이 9천만원 중반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한 1억 정도의 예산에서 정말 소유하고 싶은 차, 좀 약간의 드림 같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이제 뭐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들이 나오겠지만, 정말 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포텐들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차 타고 막 대륙 횡단도 하고 막 그러고 싶을 만큼 정말 멋진 그런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